안녕하십니까. 수석대변인 홍익표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보도가 있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자간담회가 이번이 네 번째로 같습니다. 오늘이 연평도 포격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연평도를 다녀왔는데 12년도에 갔다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갔는데 많이 변한 모습을 봤습니다. 호문도 이제 닫고 해상 기동 훈련도 이제 안 하고 해상 사격도 안 하는 완전 지역으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20년도에 갔을 때는 포격 2년 만이라서 이미 긴장이 감돌고 주민들도 대피 훈련을 막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은 없고 또 생활상의 어려움, 식수라든가 또 요양원이라든가 실제 생활하는 데 없는 어려움들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그런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서해 지역이 공동 어로 지역이 만들어지고 또 안춘 지역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12년도하고는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8.2% 증가되었으니까 상당히 증가되었는데 이런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양정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파행이 멈춰지고 어제부터 공안 심사가 시작되고 예결위도 이제 가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법안 91개가 처리되고 있어가지고 법안들이 잘 작동을 하면은 내년도에 국민들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끝났고요. 그다음 이제부터 1분 1답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사 밝혀주시면 맨 뒤에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기자라고 합니다. 한번대로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수용을 내놓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이전에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연동형 비례대와 달라진 게 아닌지 그런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연동형 비례제를 시행하는 민주당이 인성을 좀 손해보지만 우리 사회가 이번 기회에 개혁적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씀과 관련해서 좀 지난번에 국회의장 공간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지 보여드리는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100% 연동형 비례제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당이 그동안에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시킨다는 뜻이지 연동형이 독자적인 하나의 무슨 법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국정과제에서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대 총선 때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척표율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같이 발휘하기 위해서 정당 득표율과 이 비례대표를
연계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수당이 정당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 지역에서 다 낙선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낙선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례성이 굉장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제 확보를 하는 데 비해서 소수당을 거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겠다는 뜻이지 100% 비례대표로 다 몰아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계특위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공청회에서 보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논의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계특위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거냐 구체적인 검토는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아까 두 가지 질문에서 아니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정계특위에서 어느 정도로 그 비례성을 만들어줄 거냐는 구체적인 정계특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우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대표님 말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면요. 그 첫 번째 총선 대선 공약하고 바뀐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당도 의석 그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기득권 차원에서 선거제도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 구체적인 안은 정계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그 그런 내용이 다 정리 있습니다. 다음에 예, 질의하실 분. 네, KBS. 이 질문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아니, 그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도 있고 당이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표께서 아직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밝히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변인이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는. 그럼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사실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혼돈이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 또 검찰 통치 후에 검찰의 그 공소 과정 그리고 법원의 그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겁니다. 예. 마이크 혹시 없나요? 공보실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번 경찰 수사가 표적 수사, 강압 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백브리핑을 답변하고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저쪽 귀에 하고 그 다음에 채널 A로 이렇게. 그거 먼저 앉죠. 한국의 노동자입니다. 네, 한국일보 기록입니다. 이번 이재명 지사의 사건 관련해서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좀 영향이나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신분증명 의원님께서 좀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들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답변 그건 전혀 사실과 관련 없다고 없습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다음 채널이 네, 채널A 김철웅입니다. 이런 예, 네, 채널A 김철웅입니다. 여당 소속의 도지사가 사정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기준으로 비판이 굉장히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잖아요. 당 대표로서 당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뭐 남기실 말씀이나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사 과정, 그 다음에 공소 과정, 재판 과정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지. 현재부터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무슨 말을 한다고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관련돼서 뭐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뭐 최근에 국회 사정이나 정책, 남북 관계 등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좀 더 다양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예. 매일경제 김효성 서울블록 때 확대에 대해서 이제 2월 내년 2월이 아니면 사실상 정부에서 처리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정상국에서 혹시 합의가 불발되거나 혹은 민주노총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내년에 통과시킬 그런 의향입니다. 예, 이제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이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총은 전면 반대는 아니고 이것이 악용되거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산노위가 이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경산노위에서 충분히 이제 서로 간의 대화가 되면은 타협점이 찾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해서 타협을 하면 제일 좋지만 민주노총이 참여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경산노위 자체가 논의를 매듭을 안 지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경산노위가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경산노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좀. 네, TV조선 박지현입니다. 저 지난 21일에 민노총에서 총파업을 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셨던 경사노위 문성열 위원장님께서 약간 민노총을 지지하는 그런 파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지적이 좀 일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나도 그분이 얘기한 걸 제목만 보고 내용은 자세히는 아직 못 봤는데 그걸 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이 했을 것 같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이 경산노위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마중물로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른바 이영자라고 해서 20대 영세업자, 자영업자 이렇게 자영업자 이렇게 지지율이 좀 대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건 아닌데 그동안에 40%에서 45% 사이를 유지하다가 지금 40%에서 0.2% 빠진 그런 어제 수치가 나와서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건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는데 이번에 나올 결과는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훨씬 더 노력을 해서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여론조사도 나와 있거든요. 갤럽조사는 2% 올랐어요. 갤럽에서는 2% 올라서 4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추세적으로 그쪽 감망하자는 게 대표님 말씀입니다. 네. 연말에 설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국정조사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잖아요. 그리고 유력 대권주자 흔들리기 위한 정치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당내 지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국정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는 당내 반발은 많지 않아요. 오늘도 의총을 했는데 의총에서 발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일부러 오늘 그런 걸 좀 수렴하려고 의총을 했는데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고, 또 제가 지난번에 반대한 것처럼 어떤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협상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너무 부당한 요구 같은 걸 받아들이지 말아라는 얘기한 거지, 국정조사 합의하는 걸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종영 위원장 만나보셨잖아요.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관련해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랑 그다음 대표님 보시기에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가능하실 걸로 전망하시는지. 예, 이종영 위원장은 뭐 업무상 만난 건 아니고요. 옛날 잘 아는 분이라서 이번에 오신다고 하길래 그냥 같이 저녁으로 한 거고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룰 얘기는 안 했고, 주로 이제 그 다음날 다른 날 아시아 평화 목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 그분이 이제 접경통이나 통념주처럼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이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 저도 아직 모르는데 온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은 온다고 아직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 한 번 하시고 다음에 뒤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최근 택시업계하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그 경제지표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실시가 됐는데도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커진 걸로 나왔거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보관 같은 걸 좀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택시, 그러니까 개인 택시하고 회사 택시가 있어가지고 좀 가령 이제 카풀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대로 보완책을 좀 찾고 법인 택시는 법인 택시대로 보완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있어왔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값제도 도입 때문에 따라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진 걸로 나오고 있고,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금액 자체가 좀 10% 정도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도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분이나 3분이 올라갔어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올라갔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1분위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하는 경제정책도 필요하지만 사회보장 정책도 보완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JTBC 박유
박윤입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은 어쨌든 검찰 송치뿐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안희정 지사 때도 그렇고 곧바로 당에서 조치가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유독 신중하신 걸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이 정치적 책임이나 국민적 상식을 말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유독 신중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님 지역과 관련된 세종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국회 세종 분원 문제는 대표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거리고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도 좀 보이고 있어서 세종 분원과 관련된 대표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지사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건데 안 지사는 그날 바로 본인의 마치 잘못된 처세에 대해서 본인이 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던 거고요. 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안이 좀 확인이 돼야 당에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지 현재 상태에서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KTX역 같은 건 원래 예타가 작년에 했는데 예타가 0.59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쯤 예타를 다시 해야 1.0 정도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예타가 안 나왔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예타가 나왔는데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내년쯤 예타를 신청을 할 예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분야는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 결정 때문에 국회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는 부처들을 상대로 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장과 예결위원회 회의장, 그런 도서관, 그 다음에 의원들이 쓴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이 가는 건 아닙니다. 본회의 때는 공무원들이 서울로 오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그냥 여의도 의사당을 활용하면 되고 아까 말씀 그런 시설을 가는데 그걸 가지고 작년에 올 예산에다가 2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어.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한 예산을. 그래서 발주를 국회 사무실에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예.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이원우 의원님께서 정책조정회에서 방주형 인사에 대해서 기업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에 분산 등 제3의 제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는데 이 방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한발 후퇴한 것인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우 의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의충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업을 배제했다는 뜻은 게 아니고 현대차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지역에서 광주시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스스로 본인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이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고용 위기라든가 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하나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 통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협의를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표현상의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내용상의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산형 일자리나 울산형 일자리는 다 고용위기, 산업위기 지역이라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새로 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기자분 계십니까? 질문하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저 대표께서 취임하신 지 100일이 되는 기자회견을 12월 초순에 100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더 본격적으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해찬 당대표 기자회견,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